이 집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거의 뭐 주인공들 중에 한 명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호화로워도 안 되고 왜냐하면 만수의 그 사회적 계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경제력이라는 것이 대충 짐작이 되고 근데 너무 호화로워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하고 남루해도 그 집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뭐 애쓴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에,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당시에 불란서 주택이라고 불리우던 그 좀 양옥집이죠. 근데 집 장사들이 좀 비슷하게 만들었던 다 어디 가나 비슷한 게 생긴 그런 집들인데 지금은 그 모습이 오히려 좀 어, 혼종, 그 잡탕 같은 이런저런 양식이 섞인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애써 찾은 집을 우리 미술 감독과 함께 다 뭔가를 좀 더하고 고치고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정말 많이 웃었었거든요. 감독님께서 가장 신경 쓰셨던 씬이 있다면은 어떤 씬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스포일이 안 되는 선에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 우선 고추잠자리라는 조용필 씨의 노래가 나오는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이병헌, 이성민, 염혜란 이 세 분이 엉켜서 막 난투극 벌이는 씬이 있는데 거기가 영화 중간쯤에 뭔가 이제 큰 변곡점을 이루는 순간이고 거기서 이 영화에 좀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동시에 그런 이 영화의 분위기가 제대로 표현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은 마지막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 부부가 이렇게 포옹한 채로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어, 이병헌 씨 입장에서는 모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해야 할 나쁜 일들을 다 마치고 귀가해서 어, 이렇게 나누는 대화인데요. 거기가 어, 정말 별 액션이 없고 그저 그냥 끌어안은 채 말만 하는 건데요. 거기 대사 쓸 때 그리고 연기할 때 제일 공을 저는 많이 들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거기 볼 때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좀 콧날이 시큰해지곤 합니다. 고추 잠자리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그 음악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조용필 선생님의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으셨는지, 그리고 왜 그 노래였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 어, 정말 좋아했던 그런 가수여서 꼭 쓰고 싶었고, 근데 저는 꼭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곡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곡들이 이 장면에 맞는 곡을 고르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정말 딱 맞는 고추 잠자리를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승인을 받는데 좀 힘들었죠. 근데 직접 만나서 한 건 아니었고 이번에는 사실 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 꼭 좀 한번 뵙고 제가 제일 만나보고 싶은 저의 영웅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이제 영화 말미에 가면 AI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막내따님의 첼로 연주가 나오거든요. 저는 첼로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의 반전 그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뭐 메시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출발은 아주 소박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사랑하던 강아지들이 떠났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환영 콘서트를 해준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객들 각각의 그런 짐작, 자기 취향과 자기 사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왜 아빠가 떠난 다음에서야 연주를 할까? 또는 엄마가 들여다보는데 그것을 굉장히 환영한다는 표정보다는 그냥 그래 뭐 보아도 괜찮다라는 그래 용인 정도의 표정 같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저는 관객이 거기서 참 나름대로의 상상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축하 인사도 드렸는데 베니스 토론토에서도 뭐 호평 받으셨고 이제 국내 관객 앞에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어쩔 수가 없다로 국내 관객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1,000만 관객 공약도 하셨고. 예, 무슨 관객이 얼마 올지 숫자까지 제가 바람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지금 한국 영화의 영화관의 위기 상태이고요. 관객들이 팬데믹 이후로 떠났다가 좀 다시 돌아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 영화가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그렇게 좀 유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뭐 이렇게 액션 영화는 아닌데 액션 영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하고 피곤했던 작업이었었어요. 워낙 감독님이 다른 영화 촬영보다 사실 되게 한 씬 한 씬 되게 다져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보통 다른 영화 촬영장에서 한 3씬을 찍을 걸 한 2씬 찍으면서 굉장히 다져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늘 모든 것들을 신경 쓰시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고 한여름에 가장 더울 때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끝날 즈음 우리가 영화 촬영을 마쳤는데 한겨울에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것도 산속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뭐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감독님하고 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의도한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매 씬을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선배님에 비해서는 안락한 집에서 실내 세트에서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편하기는 했죠.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고 이제 후반부에 저 역시 좀 땅을 파는 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거 촬영할 때 좀 추웠던 거 그리고 이제 좀 감정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을 때 그 땅 파는 그날의 한 며칠의 촬영이 조금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하지만 비교적 아주 다른 배우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영화 관련해서 개봉 전에 인터뷰하신 거나 뭐 질의응답 나왔던 거 중에서는 사회와 인간 개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보니까 개인과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라든지 영화 속의 인물들의 뭐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가정을 이뤄서 지금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냥 한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실제적으로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리와 만수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미리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현실적인 엄마로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만수는 어쨌든 좀 다른 방식의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웃긴데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가정. 만약에 만수가 가족을 이루지 않고 그저 개인이었다면 혼자 있는 그랬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렇게 힘겨워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자기의 가족들과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생기고 미리는 미리 나름대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근데 두 사람이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하나가 돼 있는 그 씬에서도 사실은 몸뚱아리는 하나가 돼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은 서로 다른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그런 씬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같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또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이 뭘까? 가정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또 그런 측면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병헌 배우님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연쇄살인 가정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공감을 이뤄가면서. 그런데 그 주인공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 공감이 됐던 부분이 어떤 점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감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일을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만수의 모습에 많이 공감을 했죠. 아마 그거는 영화를 나중에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까지의 만수는 굉장히 기분 좋게 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거기에서 응원하던 만수를 응원 못하게 되기도 하고 왜 저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원망스럽게 바라보기도 하실 거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인공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첫 번째의 제거는 저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제거가 되고 두 번째도 얼떨결에 마치 공격하는 걸 방어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사고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하고 그렇지만 세 번째는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하는 그런 어떤 약간 이제는 약간 좀 전문성까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도 재미있었고 하지만 저 또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이전까지의 만수에 많이 연민을 느끼고 접근을 할 수 있었죠. 그 손예진 배우님 아들한테 돼지가 묻힌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진짜 인간 손예진이어도 그렇게 대답을 해줬을 것 같은가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그 미리가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보고 이제 막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엄마로서 안심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했던 남편의 그 행동이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팠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어렵기도 하고 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걸까? 그냥 약간 흔들리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연기적으로도 조금 고민했던 부분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미리가 저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주 밝게 그거 아니었어, 시연아. 알고 봤더니 돼지였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일 드러나는 차이는
미국 영화로 만들었다면 분재는 없었겠죠. 그다음에 한국적인 정서가 좀 더 들어있는 설정은 집에 대한 집착,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 만수가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에 그 속에서 성장한 남자답게 남편은 이래야 하고 아버지는 이래야 하고 하는 그 책임감, 거기서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그리고 실업됐을 때 자기의 남성성을 크게 훼손당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런 면이 원작에도 원래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한국 영화에서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객들이 공감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은 비단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정도 너무 바빴고 영화제 3개, 베니스, 토론토, 부산 영화제 3군데 다니면서 거의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좀 너무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딱 하나 봤어요. 그 델 토로 감독 프랑켄슈타인 봤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영화 보고 나서 그리고 델 토로도 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역시 그 원작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어떤 다른 감독보다도 기에르모가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토론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아, 예. 예, 뭐, 뭐, 너무 좋아했어요. 그, 헤어질 결심 때도 정말 미국에서 제가 상영할 때, GV 할 때 와서 보고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GV까지 다 끝까지 앉아서 듣고, 너무 좋아했고, 이 배우들 연기가 정말 너무 살아있다고, 진짜 생생하다.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이 포옹하고 대화하는 그 후반부 씬을 특히 언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연기 너무 좋고 또 카메라가 이렇게 예진 씨가 카운트할 때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그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도 감동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영화 개봉을 앞두고는 우리 영화 말고 다른 영화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뭐 이렇게 선배님은 보셨더라고요. 부고니아 우리나라 영화 지구를 지켜라 뭐 리메이크한 것들이나 뭐 감독님이 말한 프랑켄슈타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들이 우리랑 경쟁작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개봉하고 1,000만 넘고는 보려고요. 네, 베니스에서 부고니아를 봤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엠마 스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토론토나 부산 영화제,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지만 보고 싶었던 영화는 그저 사고였을 뿐 하고 그리고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꼭 어떻게든 뭐 오픈하면 보려고요. 극장에서 봐야 되는지도 함께 같이. 네. 저는 영화 홍보하면서 극장에서 꼭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 많이 한 적은 없었어요. 이번엔 정말 그럴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제작하는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더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디테일들을 다 모니터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그 시간을 걸려서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처 관람이 저는 정말 이 영화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디테일들을 다 보시려면 휙휙 지나갈 때 다 못 보거든요.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의미가 좀 달라지고 몰랐던 감정을 찾게 되고 또 그리고 특히나 박 감독님의 영화는 음악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음악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당연히 극장에서 관람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역시 너무 마찬가지이고 이제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그 정말 눈이 즐겁고요. 또 귀가 즐겁고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에서 이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화를 너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사실 좀 민망스럽기는 한데 정말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 봐도 됐네라는 얘기를 보고 난 뒤에 절대 하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배우들 그 클로즈업도 많은데 또 와이드 아주 와이드 앵글 화면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이미지를 집에서나 컴퓨터로 보시면 어, 그 구석구석 다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 자신도 이렇게 후반 작업을 할 때의 스크린이 크기에 비해서 제가 이제 다 완성한 다음에 아이맥스나 뭐 이런 극장에서 보면은 겁이 날 만큼 이거 뭐 이렇게 구석구석이 다 잘 보이니까 뭐 잘못된 거 실수한 거를 내가 놓친 건 없나 겁이 날 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큰 화면에서 보는 즐거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배우들이 이제 워낙 훌륭하고 잘하니까 처음 볼 때는 누구든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화면의 중심에 있다거나 아니면 대사를 하는 사람 그렇게 눈이 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제 듣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게 되고 좀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게 되고 근데 그때 다 연기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큽니다.